이제 두 명의 조연을 보면 이 술라와 마리우스의 내전에서 술라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두 명이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입니다. 우선 크라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원전 115년생입니다. 카이사르보다 15살이 많고요. 크라수스는 술라의 밑에 있던 사람이고 술라가 굉장히 많은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담당했고 노예 소방대라든가 고리대금업, 부동산업 같은 것으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군사적 업적은 기원전 73년에서 71년 사이의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을 한 것이고요. 기원전 59년에 삼두정치에서 돈을 상징하는 한 명이었죠. 이 당시의 나이는 56세였고 그런데 크라수스가 역사적 평가가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카르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삼두정치의 두 라이벌인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이 크라수스가 업적이 너무 적었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인지 굉장히 무리해서 파르티아 쪽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53년 62세의 나이로 카르헤라는 곳에서 파르티아군과 맞붙었는데요. 파르티아 기억나시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사이에 있는 그리고 셀레우코스를 잘라먹었던 그 파르티아. 어쨌든 기원전 53년에 카르헤 전투에서 로마의 보병과 카르티아의 군기병들이 크게 맞붙었는데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 이후로 가장 큰 괴멸적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파르티아의 군기병들이 말을 타고 도망치면서 뒤로 돌아서 활을 쏜다 라는 전법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이런 자세를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죠. 이 파르티안 샷의 모양은 우리 고구려 벽화에도 보이고 나중에 몽골 기병들도 굉장히 비슷한 자세를 많이 취했죠. 다만 이 파르티안 샷은 파르티아 쪽이 처음은 아니고 보통은 이란계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혹은 사카족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라수스는 여기서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 조연이 폼페이우스입니다. 사실 폼페이우스는 아까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의 시대라고 논해질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이 매핑에서는 다소 작게 묘사된 감이 있고요. 사실 로마 공화정 사쿼터 통틀어서 가장 엄친아이자 가장 승승장구했던 사람은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거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급으로 굉장한 귀족 집안이면서도 언변도 뛰어나고 젊은 나이에 대단한 군사적 업적들을 많이 세워서 로마 전체에 굉장히 큰 정치적 아이돌이 되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상에서 나이는 카이사르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아까 동서의 축이라고 했잖아요. 폼페이우스는 젊은 날에는 이 히스파니아 지역에서 군공을 많이 세웠다가 기원전 70년을 시작으로 총 3번 정도 집정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집정관 이후에 더욱더 군공을 많이 세웠는데요. 자, 아까 1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술라라고 했잖아요. 이 폰토스 지역의 미트리다테스 6세라는 왕이 계속 로마에 전쟁을 걸어오는데 결국 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에서 이쪽 세력을 모두 소탕하고 아나톨리아 반도를 사실상 로마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킨 사람이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또 하나 카이사르가 기원전 75년에 25의 나이로 로도스에 유학을 가다가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요. 몇 년 후에 그 기승을 부리던 동지중해 지역에 해적을 전부 소탕한 것도 폼페이우스입니다. 고작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해낸 일이에요. 참고로 첫 번째 집정관이 되었을 때도 나이가 36이었습니다. 세 번째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3대 디아도코이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였잖아요.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기원전 64년에 최종 멸망하는데요. 그 멸망시킨 주인공도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로마가 먹도록 했고요. 네 번째, 예전에 유대인의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통일 왕조가 기원전 1000년 전후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는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원전 142년에 건국한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인의 왕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 왕조였고요. 이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를 합병시킨,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마저도 로마의 속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이게 다 30대에서 40대 초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굉장한 아이돌이었습니다. 더구나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이 되고 나서도 대규모 개선식을 열고 로마 도시도 재건하고 폼페이우스 극장도 설립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도 많이 시행하면서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술라의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고 로마의 원로원 시스템을 돌려놨다는 점에서 로마 시민들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이사르 전까지의 최고 스타는 폼페이우스인데 폼페이우스가 그럼에도 조연 취급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의 시대 정신, 로마의 운영 체제를 바꾼다, 그리고 로마의 허리를 두텁게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시대 정신에서 일관성이 조금 없어서 사실은 이 사람의 행보는 그냥 개인의 야심을 따른 것이라서 시대 정신의 징검다리가 되지 못했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잘 나갔지만 결국 카이사르와의 마지막 결승전에서 패배합니다. 만약에 폼페이우스가 이겼다면 로마의 시대 정신을
시간을 폼페이우스의 업적에 갖다 붙이는 시도가 많이 있었겠는데 역사에는 결과론적인 게 많아서 폼페이우스가 어쨌든 최종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게 됐죠. 참고로 기원전 59년의 삼두정치 당시에 폼페이우스의 나이는 47세였고요. 이 47세가 되던 해에 폼페이우스는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율리아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율리아는 당시 41살이던 카이사르의 딸입니다. 즉 6살 어린 카이사르를 장인으로 모신 거죠. 미션 11에서 좀 더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삼두정치의 두 축이 아닌 공화정의 수호자 측면에서 두 명의 조연을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소 카토입니다. 카토 더 영거고 증조할아버지인 대카토는 예전에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에 대해 강경파였던 분이었고요. 카토 더 영거, 소 카토는 우리식으로 치면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입니다. 로마의 상당한 귀족이었고 군사적 업적보다는 정치적 업적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와서 살았고요. 이분은 검소하고 도덕적이며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공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가장 알려진 것은 카이사르와의 경쟁에서 막판에 황제의 야욕을 지닌 카이사르에게 복종할지언정 차라리 자결을 택하겠다 해서 우티카란 곳에서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자결을 했다는 것으로 더 유명하죠. 사실 그래서 평판은 높기는 한데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업적이 엄청나게 많았다까지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이분도 마리우스와 함께 아주 유명한 노부스 호모고요. 키케로는 이 시간적 매핑에서 유일하게 카이사르보다 먼저 태어났다가 나중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폼페이우스와 동갑이고 카이사르보다는 6살 연상이고요. 키케로도 군사적 업적을 쌓은 무관이라기보다는 정통 정치가이자 변호사이자 문장가이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수많은 명저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터넷에서 키케로 명언 10선 이런 말들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잉글랜드에서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이유는 문학 작품들을 많이 만든 것도 있지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정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키케로도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키케로는 굉장히 많은 명언과 저술을 남긴 것도 있지만 이분을 통해서 고전 라틴어의 표본이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언어적으로 라틴어를 한 단계 발전시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집정관으로서 카틸리나의 반역을 진압을 한다거나 공화정을 옹호하면서 삼두정치와 갈등을 빚었다거나 또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 공화정을 회복을 하고자 필리피카 연설을 했다거나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이분이 후대에 가장 유명한 것은 언어와 문장이고요. 참고로 이분은 카이사르가 암살 후에는 살아있었지만 결국엔 안토니우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선심성 복지 정책에 비판적이라거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힘을 쓴다거나 이 공화정의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려 노력한다거나 현대에서 말하는 정통 보수 정치인들이 표방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죠. 어쨌든 키케로는 직접적인 정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카이사르의 반대편에서 공화정을 지키려는 공화주의자였다 정도로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 6명의 매핑을 좀 해봤고요. 캡처하시기 좋으라고 한 3초 정도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간의 축, 여기가 공간의 축. 마리우스와 술라에서 평민파의 수장이던 마리우스는 남북 방향으로 활약했고 귀족파의 수장이던 술라는 동서 방향으로 많이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서도 신기하게 마리우스파 출신인 카이사르는 남북 방향, 술라파 출신이었던 폼페이우스는 동서 방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이 로마 공화정의 확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들 매핑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로마의 계층은 혈통 기반의 신분 계층, 후천적인 정치 계층, 마지막으로 경제 계층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경제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허리가 좁아지니까 이 프롤레타리들에게 병역의 기회를 줘서 다시 허리를 두툼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마리우스에 의해 행해졌다고 했고요. 대략 포플라레스는 요 세력들을 기반으로 했고 옵티마테스는 이 위쪽의 세력들을 기반으로 했다고 전해졌고 포플라레스의 대표적 수장이 마리우스, 옵티마테스의 대표적 수장이 술라. 결국 이 둘의 내전에서 술라가 승리해서 무시무시한 숙청 작업을 펼쳤다고 했고요. 자, 이제 다시 이 표 잠깐 캡처도 해보시고요. 이 표 한번 보시면 적어도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빼고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로마 공화정 4쿼터의 미션 10이고요. 마지막 영상 미션 11, 12에서 카이사르 연대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